일단 29번 봅시다. 환원이율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어요. 1번.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 및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이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시장 추세법이라 한다. 전혀 보지도 마. 밑줄도 긋지 말고요. 예, 됐고. 2번. 조정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결정한다. 네, 됐어요. 됐고요. 3번.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부동산의 수익률을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로 분리란 말이 동일하단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동일은 다르다 했죠. 이게 괜찮고요. 두 번째,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으며 동일하며 틀렸죠. 다르며라고 해야 되겠죠. 4번 틀렸고. 다음 이제 5번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에 각각 구성 비중을 곱하여 가중평균 하는 식으로 환원율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바로 뒤에서 제가 5번 질문은 어떤 건지 문제풀이 할 때 풀어줄 테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고 4번 일단 틀렸죠? 다음 30번 환원율 산정 틀린 거 1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부동산의 수익률을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로 분리해서 환원율을 계산한다. 분리라는 것은 다르니까 분리하겠지 뭐. 똑같으면 묶어서 하겠지. 다음 2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4번 먼저. 3번, 4번 둘 다 에르두법 나왔어요? L세 X라고 나왔죠. 에르두법은 세금만 X야. 세금만. 4번. 에르두법의 환원율 산정 시 고려할 요소로는 매기간의 현금 유입, 현금 수지,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 하락, 변동분, 지분 형성분, 예,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 상하는 만큼 부채가 줄면서 지분이 커진다, 뭐, 이런 걸 반영한다.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맞는 거야. 근데 3번에 보니까, 에르두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세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처럼 나오면 맞는 거예요. 3번 지문처럼 세전을 대상으로 했어. 그러니까 4번처럼 나오면 맞지만 만약에 에르두법은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하면 그럼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3번, 4번 일단 둘 다 맞아요. 5번. 부채 감당법의 환원이율은 저당 상수 곱하기 부채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이 아니죠. 저 대부죠. 부탁이에요.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아니고 부채 감당률. 그래 틀렸다. 5번이. 네. 자, 일단 28번 환원이율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가 있고 이제 환원이율을 계산하시오가 뒤에도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31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 좀 풀 거예요. 31번 문제. 자, 칠판 볼게요. 수익 가격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제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환원이율이 얼마라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야.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네가 계산해서 집어넣어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책에는 없지만 그냥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다. 공실률은 10% 할게. 10%. 10%. 그럼 500만 원이겠죠? 500만 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유효 총소득이 4,500만 원이죠? 근데 거기다가 영업경비가 1,500만 원이다. 그럼 순영소득 얼마예요? 3,000만 원이죠? 환원이율이 10%일 때 이런 현금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환원이율 0.1이죠? 0.1. 순영업소득 계산해보니까 3,000 나왔죠? 이거 얼마냐? 3억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이율이 얼마인지 줘.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투자이론에서 배웠던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찾아가지고 집어넣게끔 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 책 31번처럼 가격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있잖아요. 가격은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가격은. 그러면 어디? 그 문제는 순영업소득을 바로 안 줬죠. 근데 대충 봐도 나와. 유효총소득 3,800, 영업경비 800, 순영업소득 바로 얼마예요? 바로 그냥 3천만 원 나왔죠? 요거는 이제 눈에 띄게 줬어. 다음에 환원율을 계산을 해.
자, 거기 보니까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이 40%, 건물 가액이 60%. 그럼 0.4가 토지고 0.6이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토지의 환원율이 5%, 건물의 환원율이 10%. 자,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개 숫자를 주고 지금 하나의 숫자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했던 대로 해. 서로 똑같은 놈들끼리 묶어서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4는 토지의 비중이니까 당연히 토지는 토지와 관련이 있겠지. 얘는 얘랑 관련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0.4 곱하기 5는 2%. 0.6은 건물이니까 건물은 건물과 관련이 있겠죠? 0.6 곱하기 10%는 6%. 끝났어요. 둘이 합치면 얼마? 8%. 8%는 0.08 아니겠습니까? 그럼 3천만 원 0.08로 나누면 해보면 다 해봤어요? 3억 7,500이죠? 그냥 답 이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수익하는법에서 가격 구하라고 하면 문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기처럼 환원율이 얼마인지 딱 주고 나서 영업수지 계산을 통해서 순영업소득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순영업소득을 눈에 띄게 주고 환원율을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네. 아무튼 첫 번째 계산 유형은 일단 요거다. 두 번째 계산 유형은 뭘 물어보냐면 환원율을 물어봐요. 그러면 두 번째 계산 문제에서 첫 번째는 환원율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 부동산의 수익률은 부동산을 얼마 주고 샀니? 총 투자액이 얼마니? 가격.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샀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1억이다.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냐? 10%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굳이 몇 분에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하면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환원율은 저기요,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해봤던 같은 숫자끼리 묶어서 구하는 거.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저 두 놈이 시험에 줍니다. 자, 그럼 우리 28번 볼까요? 환원율 구하라고 했네. 환원율. 환원율 구하라고 하면 계산 문제니까 박스 안에 조건 줘요. 박스 안에 조건을 줘. 아이씨, 많이 줘. 이렇게. 조건 주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 만약에 조건을 줬는데 여기 뭐 저당 상수 어쩌고 저쩌고 대부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거고. 그렇지 않고 보니까 부동산의 총 투자의 가격이 얼마짜리고 현금으로 딱 주면 가격 순영업소득 요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요 문제 보니까 부동산의 총 투자의 가격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5억 나왔죠? 딱 가격 주면 수익률이다. 요거 쓰면 돼. 요거. 그러면 요거는 5억 나왔네. 분모가 일단 5억이야. 순영업소득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군요. 가능 총소득 5천만 원. 공실이 500만 원. 아니야? 뭐야? 공실이 1,000만 원이구나. 아니야, 100만 원. 네. 다음에 기타 소득 있네요. 얼마예요? 500만 원. 그러면 유효 총소득 얼마예요? 5,400만 원이죠? 영업경비. 유효 총소득이 40%입니까? 그러면 요거의 40%니까 요거 빼면 나머지 60%가 순영업소득이겠네? 그러면 5,400만 원 곱하기 0.6을 쳐보면 바로 나오겠다. 해봐요. 얼마 나오는지. 5,400만 원 나누기 0.6은? 곱하기 0.6. 5,400만 원 곱하기 0.6. 3,000. 240만 원 나왔어요? 됐네. 그러면 5억 투자해서 3,240만 원 버는 거랍니다. 그럼 3,240 나누기 5억 쳐보면
6.48? 6.48%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아무튼 저렇게 하고요. 그 뒤에 거 보면요. 이제 그 33번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33번 문제. 33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 얘는 지금 저대부 좀 부탁해요. 이거 다이렉트로 그냥 물어봤네요. 그러면 어디? 저당 상수 보이세요? 0.2네? 대부 비율 나왔어요? 나왔죠? 지분 대 대부 비율이 60대 40이니까 대부 비율이 0.4군요. 이렇게 까지 했는데 부채 감당률까지 얼마인지 주는 것은 좀 그렇지.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얼마인지 안 줬어. 부순 이용하래.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1,200만 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 그럼 얼마? 1.2인가요? 1.2. 이거 세 개 다 그냥 다 곱하면 되는 거죠. 예, 곱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0.096 0.096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9.6 34번도 볼게요. 자, 환원율 구하래.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 무조건. 근데 보니까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지분 비율 대부 비율 뭐 저당 상수 에이 저대부 좀 부탁해요. 저대부 좀 부탁해요. 예. 저 0.177 대부 비율 0.4 부채 감당률 부부순 2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2배니까. 그럼 딱 곱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그냥 3번인가요? 3번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없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맞춰봐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대부 비율을 구하시오. 대부 비율을 구하시오. 예. 자, 자, 부채 감당률이 1.2다. 다시 할게요. 부동산의 총 투자의 가격이 1억 원이다.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저당 상수 0.1이다. 부채 감당률 1.2다. 대부 비율 구하시오. 해봐. 일단 저 대부 부탁해요. 거기다 넣어봐. 한번 넣어봐.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라고 했잖아.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다. 입은 뻐끔하고 못 푸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저 대부 좀 부탁해요. 먼저 하세요. 저당 상수 0.1이죠? 대부율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라고 씁시다. X. 이렇게. 부채 감당률 1.2인가요? 네. 1.2. 그럼 X를 구하려면 요게 얼마인지 나와야 줘야지. 환원이율은 뭐다? 수익률이다. 수익률이다. 예. 자, 1억 얼마야? 수익률 몇 프로야? 10%지. 0.1이지. 1억 주고 사서 1,000만 원 버니까 0.1이죠? 자, 요거 구하면 되지 이제.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0.1 기준으로 나누기 0.1 나누기 1.2 쳐주면 되죠. X를 구하려면. X 구하려면 우리 차변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X를 구하려면 0.1을 기준으로 나누기 0.1 나누기 1.2 쳐주면 되겠죠? 쳐봐. 어휴! 저는 열애예요. 열애. 나왔어요? 얼마 정도 돼요? 계산기 때리다가 해저물건. 얼마? 몇 프로 정도 돼요? 아휴, 좀 빌려주세요. 빌려줘.
아이고, 내 친구라서 내가 하고 만다, 이제. 아이고, 0.1 나누기 0.1 나누기 1.2 해보니까 대략 한 83% 정도 되죠? 그쵸? 아이고, 아무튼, 요래. 그래서 나는 이제,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더 남긴 남았는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제가 내일 강의하는 학원에, 이렇게 학생이, 이제 전주대학교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게 자격증 따면 장학금이 나와요. 그 학교는 이제 그 발전기금 이렇게 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더라고. 이렇게 부동산학과 학부에 부동산학과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데를 취직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면접할 때 잘라버린대.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좀 좋은 데 가려면 면접하면서 부동산학과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네? 왜 안 했어? 이래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좀 만만치 않잖아, 이게 또. 그래서 이제 휴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의 안 나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도 가만 놔두죠, 그냥. 근데 상담하러 3월 달에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너 공부하는데 맨날 졸고 안 오더라고. 너 어떻게 알았니? 다 알지. 내가 그랬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제가 알려줬죠. 내가 항상 여기서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 진짜 하고 싶냐? 근데 너는 학개론이 더 쉬운 거 같냐? 민법이 더 쉬운 거 같냐? 했더니 둘 다 뭔 말인지 모르겠대. 잘. 그래서 그러면 너는 학개론에 목을 매라.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보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라고 그랬어. 예.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뭐 시킨 대로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킨 대로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월 달부터 결석을 안 했어요. 근데 4월 달 모의고사도 뭐 40 몇 점 학교는 5월 달도 50점 맨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7월 달부터 점수가 확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6월 달부터 올랐구나. 6월 달에 75점 맞더라고. 근데 7월 달은 85점이 나와. 민법은 55점이야.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법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뭔가 확 뒤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로만 계속 하니까 이제는 얘가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에 충실하려고 한대.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는 계산 문제 되게 좋대. 계산 문제 잘해요. 잘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겠냐고. 뭐 할 수는 있겠대. 근데 혹시 버거우면 버리라고 그랬어, 걔한테도. 예. 그럼 걔는 있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네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소화시키고 버릴 건 버리라 그러면 버리라고 하면 안 봐버려. 진짜로 그래. 예. 왜? 버리라 한 데에서 시험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오면 제가 버리라 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시험 문제가 만약 여러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버리라. 절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수익하는법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이제 하나가 나온다고 보면 돼. 가끔 2개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는 너무 쉽게 나와버리니까 됐고 하나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물어보는 게 솔직히 많아. 사실 원가 방식은 무조건 딱 그 스타일이거든요. 비교 방식도 분모, 사례, 분자, 대상 100분의 100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고 딱 정해졌어. 근데 얘는 좀 많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좀 공부가 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잡아. 하나만. 이거.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이거 하나만 딱 잡고 가. 그리고 환원율은 수익률이다. 그렇게만.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계산 문제 여기 몇 개 더 있어요. 한 문제 나오는데 너무 많아, 양이. 그러니까 내가 소화를 못 시키겠다 그러면 접어버리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수익 가격이다. 환원율은 수익률이다. 환원율이 수익률이다. 아까 우리 해봤지. 부동산의 가격분 어디 있냐? 요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투자이론 때 아주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우리 투자이론 때 순소득 승수 기억나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부동산의 가격 총투자액이야. 10억 주고 사가지고 1억씩 번대. 그러면 10년 걸린다 이거죠? 요것의 역수가 바로 환원이율이거든. 환원이율은 역수니까 부동산의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서 10억 주고 사면 1억 번다. 10%다. 이거 투자이론 기사 문제에서 아주 붙박이로 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좀 버겁다 그러면 다 잡으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수익가격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그거 하나 하고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다. 수익률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얼마 주고 샀니? 부동산의 가격분의 영업소득이다, 순수익이다. 그렇게만 딱 갖고 나머지는 버거운 버리고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32번은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인데 문제가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자 복합 부동산에서 지분 투자자의 투자 비중과 저당 비율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분 비율이 대부 비율이 60%다. 0.6이다. 지분 비율은 당연히 40%겠죠. 0.4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지분에 대한 수익률, 지분 배당 수익률을 원하고 은행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원리금 받으려면 저당 상수를 반영해서 원리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참고로 그냥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인데 우리 요약지 볼까요? 190페이지. 요약지 190페이지. 근데 이 앞에는 주인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여기 월요일만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야간반 학생들은 되게 뭘 좀 많이 주세요. 뭐 주간반들은 뭐 별로 뭘 잘했다고 헛기침을 하고 그래? 내가 뭐 갖고 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항상 뭘 이게 싸들고 가거든. 막 떡도 그러고 막 새우도 막 이렇게 되게 맛있는 새우가 있더라고. 이렇게 건조시켰는데 갖고 란 소리 아닌데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항상 오기만 하면 다음날 가방문 열어요. 아빠 뭐 있어? 얘는 지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 고생했다가 아니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빠 뭐야 고생. 오로지 재미가 그거야. 가방 뒤지는 재미. 한 번은요, 제 비상금 통장을 이제 원래 차 이렇게 이제 조수석 밑에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뭔 일 때문에 가방에다 이제 안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딱 빼가지고 지 엄마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아빠 이게 뭐야 이런 거. 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절대 거기다 안 넣어놓는데. 자, 일단 봅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법 조문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부동산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의해서 가격 구할 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한다라고 여지껏 내내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6번. 6번. 191. 건물과 임대료 평가.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시험이 잘 나옵니다, 걔. 근데 있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절대 여기서 제시하는 거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은 원가법. 이렇게. 원가법.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으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사는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네. 다시. 저기 7번 보니까 토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있죠? 한번 읽어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비법. 우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이렇게 해요. 실제로요,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볼래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상가가 있어. 상가. 아니면 그냥 빌딩이 있어. 한 7층짜리, 뭐 몇 층짜리 있어요. 네. 상가는 있잖아요. 그냥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게 지은 지 한 3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상권이 죽은 동네야. 그러면 실제로 건축비는 한 40억 들었는데 실제 가치는 15억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천재 공실이니까. 근데 원가법을 평가하면 41억, 2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괴리 되는 거지, 실제하고. 다음,
이 동네는 상권이 되게 좋아요. 그래, 건축비 10억이었거든. 2년 전에 지었을 때 10억이었어. 근데 상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사 잘 되거든. 피가 많이 붙어가지고 막 15억, 16억 해도 건물이 안 나오거든. 근데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11억 2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법 평가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감정가가 우리가 느끼는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공동주택은 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세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제 무슨 소리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금 제가 읊어주는 거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어요? 다시 6번에 보니까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위한다. 절대 다른 소리 이의신청이 보고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다시 원위치. 19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번.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아, 잠깐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 수업 시작하죠? 몇 시부터 시험 보시는 거야? 아직 공지 안 받았나? 10시부터? 그럼 이제 학계로는 다음 주에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가로놓기 문제를 먼저 좀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먼저 가로놓기 문제 한번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문제 동영 주거든요. 그거 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시간 알려줄 테니까, 일단 10시에 시작하면 먼저 가로놓기로 워밍업 한번 먼저 해보고, 쓰러져 버릴까 하다가, 워밍업 하다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그냥 한번 가로놓기 한번 이렇게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한 10분, 15분? 이거 한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시간 통제해주고 시험지 나눠주면 그때 이제 40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네. 자, 2번. 근데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하나처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살림 이런 거 들어봤죠? 네. 3번.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무슨 평가? 구분. 4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부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3번이 이거지, 3번이. 27번이 한 필지야. 한 필지. 근데 한 필지 내에 도로 전면부의 토지용은 택지로 쓰고 있는데 후면부는 농지로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한 필지 내에서 용도가 다름에 따라서 가치가 달리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뭐해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28번지 토지가 있는데 28번지 토지의 이 부분만 도로에 편입이 되는 거야. 보상평가해야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일부 분만 보상평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 분, 평가 이렇게. 네. 다음 3번 대상 물건이 확인됐고 뭐 4번도 어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우리 3방식 있죠? 자, 4번에 동그라미 1번. 원가 방식은 가격과는 무슨 법? 읽어. 가격과는 자, 4번 감정평가 방식 있잖아요. 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원가 방식은 가격과는 무슨 법? 원가법. 보고 읽으라니까. 원가법. 임대료 과는 아니 190페이지 요약집 그 4번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원가 방식 땡땡 가격과는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과는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 도대체 뭘 보셨나요? 환장하겠어요 정말. 자, 2번 비유방식은 가격과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과는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3번 수익방식은 가격과는 수익하는 법 및 임대료과는 수익분석법, 수익성의 원리 이렇게. 네. 다음 5번 아까 이야기했고요. 6번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네, 7번 됐고. 8번 살림 됐고요. 9번 과수원의 평가는 감정평가는 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네. 우리 나주에서 과수원은 제 친구 있죠. 정한이가 계속 좀 압박을 해요. 빨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명절 선물은 꼭 배로 하라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시달려 죽겠어요. 200박스를 팔아달래요, 올해.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인당 10개씩 하면 여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연락하세요. 네. 자, 꼭 연락하셔야 돼요. 왜 한 사람만 대답하고 나머지 안 해? 좀 도와주고 살게 좀. 자, 11번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저 넘겨서요. 넘겨서 그 표로 제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근데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는 대중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치가 아니고 그들만의 관계에서 그들만의 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 것일 때 얼마, 헌 것이면 같이 까겠다. 무슨 법? 원가법. 다음, 동사는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무형 자산의 평가는 이제 아까도 우리 모의고사 때 막 이것저것 나왔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 3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무형 자산을 감정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수익환원법. 우리 식당 하다가 넘기면 권리금 받지 않습니까? 그 권리금은 가게가 크냐 작냐 이런 게 아니고 수익이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느냐 조금 발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권리금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환원법. 자, 14번. 제가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 주목. 도로 옆에 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제 토지 옆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이 주유소 사장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막 기름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폐유를 처리해야 되는데 막 땅에 부어버린 거예요. 지 땅에다. 근데 이게 6개월 지나니까 스며들어가지고 내 농지로 막 기름이 둥둥 떠올라. 100% 그놈이지. 그래서 구청에다 꼬지를 놨어.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딱 걸린 거야, 이놈이. 그러면 요놈 때문에 내가 농사를 못 짓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 받겠죠. 그리고 이를 원상 회복해야 되는 비용도 당연히 이놈은 나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지. 딱 그거야. 그래서 14번에 보면 가만히 있다가 맨 끝에만 오답이 나오거든. 자,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자, 여기까지 오답이 안 나와. 이 뒤에 고려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만.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되고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네. 자, 문제 풀어볼까요? 36번 잠깐 보는데요. 지금 아까 나왔던 용어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36번. 35번은 그냥 5번이고. 자, 36번. 틀린 거. 1번. 정상가치가 아니고 시장가치입니다. 시장가치.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 저번 주에도 이거 나왔었어요. 1번 틀렸고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다. 안 중요해. 저 2번 밑에 끄집어내가지고 기준 시점은 언제? 현재다?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우리 저번 주에 봤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네, 중요하죠? 됐죠? 3번 원가법이란 아니 3번 필요 없어요. 4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함과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 구한다, 가액 구한다. 가액 구한다. 그러니까 맞다. 맞다. 5번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율을 고려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는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은 36번 몇 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죠. 우리 아까 살짝 하나 건너뛴 문제 하나 있는데, 예? 네, 좀 이따 한다고. 어디 있냐면요. 14번 문제가 하나 있어요. 14번 문제. 자, 요건 이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딜 잠깐 보냐면, 요약지 188. 임대료가 가끔 나와요, 시험에 가끔. 작년에는 가로등기만 나왔고, 이제 한번 금방 끝나니까 살짝만 들어볼 거예요. 딱 다른 거 이것저것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나왔던 부분들만 잠깐만 볼 거예요. 예.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이 적산법에 의해서 구하는 임료를 적산임료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임료? 적산임료. 이꼴 기초 가격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플러스 필요재 경비다. 자, 이 건물을 사는데 나는 사가지고 이제 세를 내주고 월세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건물 살 때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면 월세 조금 받아도 되겠죠? 그걸 갖다 기초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건물 사는데 10억 주고 산다? 근데 이 10억 원을 건물을 사지 않고 시장에서 활용한다면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적어도 10억의 10% 얼마? 1억 원은 임대료로 받아 챙기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이 건물을 세를 내주다 보면 화재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유지관리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이 1,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적정하게 산출되는 임대료가 얼마냐면 1억 1,000만 원이다. 이게 바로 적산임료 있고 기기필인데, 자, 여기서 요게 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근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임대료는 임대인이 결정해요, 임차인이 결정해요? 임대인이 결정하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대인 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임대인이에요. 임차인 사정 봐줘가면서 임대료 깎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대인 사전에 배려는 있다 없다? 마이너스는 없다. 마이너스는 것은 월세 깎아주는 거야. 근데 플러스란 것은 뭔가를 이 항목에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임대료 반영해서 임차인한테 뜯어내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계산에는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건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기대이율이 5%다. 연간 필요증비가 70만 원이다. 누구야? 박수! 그래.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몇 사람인가? 2사람. 아니야, 2.5명이야. 누군지 알 거야. 빨간불. 찍혀있어. 아까. 감히 뭐 안 찍히려고 뒤로 도망갔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고르겠지. 그러면 이게 250만 원인데 그 당시 시험 때 이 70만 원 더하느냐 빼냐 이걸 헷갈리는데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더해요, 빼요?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계산할 때는 임대료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20만 원. 이렇게 320만 원. 320만 원. 사실은 한 10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근데 있잖아요. 10년, 15년 전에 공부했던 학생들을 공부하는 양보다 지금 하는 학생들 공부량이 훨씬 적은 거 아세요?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 환경이 적응하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는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엄청 많았거든요. 인터넷 없는 집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해. 대충 해도 비교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모르면 자기가 수업 중에 안 해가지고 헷갈리면 집에서 이 새끼 이런 것도 뭐야. 그리고 누가 졸잖아 그러면 딱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해도 그냥 학생들도 원래 이렇게 요거도 먹어가면서 공부하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노력을 되게 안 했어요. 매 수업 끝나면 술만 먹고, 예. 다음날 술 덜게 또 안 와버리고.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사이에 그 모 가수 사건 때문에 이제 백모 가수 때문에 인터넷이 확 번졌잖아요, 이렇게. 몰라? 아이, 몰라, 그냥 그런 건. 아무튼 그래. 실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야, 어떤 선생님 막 이런 자료도 주고, 이렇게도 강의해주고 그런데, 우린 뭐지? 이래버리니까. 그때 이제 위기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제가, 우리 시험에 나온 임대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임대인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전혀 헷갈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읽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끝났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틀렸다 이거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강의하면 이제 밥줄을 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해. 그래도 합격은 똑같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옛날이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좀 안 좋아. 아무튼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 봤고요. 여기다가 딱 들어가는 거 중에 하나 봐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필요징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어디? 내 임대인이야. 유지관리비 필요징비에 포함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포함시키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다음 재산세도 필요징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임대료에다 플러스 알파 시켜버립니다. 예. 왜냐? 자, 재산세를 임대인 갑돌이 앞으로 날라온 거예요. 100만 원이. 임대인 갑돌이가 고지서 들고, 예. 국민은행 가가지고 재산세 내려고 문 탁 여는 순간 딱 뇌를 스친 게 있었어요. 가서 막. 재산세의 성격이 뭐지? 재산세는 소유세일까요? 보유세일까요? 보유세잖아. 무조건 임대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야. 재산세는 보유세인데 나는 소유자일 뿐이고 진짜 내 건물을 보유 사용하고 점유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놈은 내가 아니고 임차인이네?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내야 돼. 그래서 네가 내하고 떠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포함돼. 그리고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자, 임차인 늘도리가 이 건물을 2년 동안 쓰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시킨대. 그랬더니 임차인 늘도리가 임대인한테 따졌어. 아저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저씨 건물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 비용까지 저한테 반영시킵니까? 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너 말 잘했다. 야, 앞으로 2년 동안 누가 내 건물을 점유하고 문지르고 만지르니까 내 건물이 닳고 사느냐? 너잖냐? 그러니까 입 닥쳐. 네. 이렇게 해버린대. 그래서 중요한 거. 필요쟁비에는 감가상각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자, 제가 나중에 우리 쪽집게 백선에 어떤 문제를 넣었냐면 우리 이제 투자이론의 영업정비 들어봤죠? 임대료 계산할 때 저기 필요증비가 있어.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유지관리비는 영업정비 포함돼야 안 돼? 돼. 필요증비 포함되지? 돼. 화재보험료 포함되고 돼. 자, 감가상각비. 방금 필요증비 포함된다고 그랬죠? 투자분석에서 영업경비에는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답은 무조건 여기서 줄 겁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풀 거예요. 아무튼 임대료 계산할 때 필요쟁비에는 감가상각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자, 14번.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기대일로 곱해서 산정한 금액에 사정 보정 등을 가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 14번 1번은 임대사리 비교법이에요. 틀렸고요. 2번. 적산법에 의한 적산이유는 기기필. 어때요? 맞죠? 3번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인데 그냥 넘어가. 기초가격이란 적산 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원본 가격. 투입된 비용 아까 10억. 그거. 됐어. 4번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필요징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 4번 말고 가. 5번은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소득세는 그건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되니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2번. 적산임료는 기기필. 자, 적산임료는 기기필. 4번. 필요쟁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다시 오세요. 자, 이제 37번 문제도 이제 똑같은 함정이 있어요. 그냥 한번 보니까 1번 보니까요. 1번 하나 볼게요. 37번에 1번.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고정, 시점 수정, 가격 형성 요인 등의 비교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대를 산정한다. 이거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겠죠. 임대사례 비교법.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38번 문제 보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또 이제 같이 좀 나와졌어요. 우리 인근지역, 유사지역 하면 중요한 거 뭐 하나 있다고 했는데 속하냐 속하지 아니하느냐 기억나시죠? 자, 어디? 38번에 틀린 거 1번.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어쩌고저쩌고 맞죠? 2번.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맞죠? 그렇죠? 네. 3번. 동일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됐고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투자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틀렸습니다. 5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네. 39번은 5번 질문만 보세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네. 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한다. 다만 사전에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도 있다. 자, 일단 따라서 해.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오늘이 8월 달이잖아요. 8월 27일인가? 28일. 아, 그렇군요. 어디구나. 8월 28일이죠. 근데 5월 28일은 과거의 현재예요. 5월 28일 날 저하고 이 사람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 분쟁이 있어.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판결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1,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은요, 오늘 시점의 비용이 아니고 3달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값이죠. 그렇듯이 방금처럼 오늘이지만 사전에 기준 시점이 3달 전에 발생했던 사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뭔가 값을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오늘이지만 과거의 특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 아무튼 기준 시점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까? 따라서 기준 시점은 현재다라고 못 박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다 그러면 그것만. 41번. 41번, 42번만. 41번.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맞아요? 41번, 1번 맞죠? 2번.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 맞죠? 옆에다 직접 써.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직접 써봐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 두 놈이 시험이 잘 나오거든.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렇게. 했어요? 3번. 감정평가업자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한다고 그랬죠? 3번 틀렸고요. 4번.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은 산지라는 땅바닥하고 인목이라는 나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경우에는 나무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이하고요. 소경 목림은 이제 지름이 작은 나무,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숲, 뭐 조그마한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일치유랑 거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2번 1번처럼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2번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3번은 뭐 공장재단, 강업재단, 뭐 수익하는 법, 뭐 의미 없습니다. 별로. 4번 감정평가업자가 자동차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많으니까. 뭐 비교사례 비교법. 그래. 마음대로 해.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찍기 시험이니까 뭐 비교사례 비교법이라 해도 그냥 찍을 때는 찍을 수 있어. 나는 믿어. 나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네. 그리고 5번. 건설기계 스톱. 건설기계 밑에 2개 더 써봐. 에이, 왜 그래 촌스럽게. 그거 아까 해봤잖아. 선박항공기 건설기계는 무슨 법? 원가법. 이렇게. 6번. 동사는 무슨 법? 아니 넘기지 말고 그 밑에 6번 쓰라고.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렇게 하나 써놓고요. 뭐 44번도 이제 5번 하나만,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5번 44번에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의 감정평가할 때는 어쩌고, 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도 고려하고 원상 회복 비용도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 돼야 안 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마지막 단락 해보죠. 네.